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공개하는 이 기록은 당신이 알던 한국의 정체를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예언된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 질서를 뒤흔들 충격적인 운명입니다. 러시아, 이란, 터키가 군사동맹을 맺고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하는 지금, 왜 하필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마지막 때의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걸까요? 전직 영국 정보기관의 중동 담당 분석관의 한마디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 그 무대가 바로 지금의 중동이다. 그리고 동방의 독수리로 예언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저는 박재현입니다. KAIST 양자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이전에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했었죠. 평생 과학적 사고만을 신봉해온 저였는데 불과 몇 달 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꼭 눌러주세요.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반가치가사가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은 제 딸 소영이가 가져온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되었어요. 2024년 3월 어느 일요일 저녁 소영이가 교회에서 돌아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오늘 교회에서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영이는 올해 15살입니다. 5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은 후 저희 부녀는 서로만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 되었죠. 처음에는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과학자인 저에게 종교는 그저 인간의 심리적 위안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소영이가 슬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교회가 큰 도움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도 가끔 함께 나가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이사야서 46장 11절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소영이의 목소리에 뭔가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어요. 소영이의 큰 눈동자가 반짝이고 있었죠.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먼 나라가 혹시 우리나라일 수도 있대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장 먼 나라가 한국이라면서요. 소영아, 그건 그냥 종교적 해석일 뿐이야. 과학적 근거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뭔가 궁금해졌거든요. 과연 예루살렘에서 정동쪽으로 가장 먼 나라가 어디일까? 물리학자의 호기심이 발동했죠. 잠깐, 한번 확인해 볼게. 저는 노트북으로 구글 어스를 켰습니다. 예루살렘의 좌표를 입력하고 정확히 동쪽 방향으로 선을 그어봤어요. 이란, 파키스탄, 인도, 중국을 거쳐서 정말로 한반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맞네? 소영이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내려다보며 신기해했어요. 봐요, 아빠. 정말 한국이 맞잖아요. 더 동쪽은 바다고. 저는 더 정확한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의 경도는 동경 35.2도, 서울의 경도는 동경 126.9도, 직선거리로 약 8,500km.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동쪽 끝에 위치한 육지가 한반도였어요. 우연의 일치겠지만 흥미롭긴 하다. 하지만 과학자인 저로서는 이런 지리적 우연을 종교적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아빠, 그런데 독수리라는 표현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투기 이름이 KF-21 보라매잖아요. 보라매도 독수리과 맹금류고. 소영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런 걸 다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아빠가 삼성에서 일할 때 만들었던 반도체도 전 세계에서 쓰이잖아요. 그것도 먼 나라에서 뜻을 이룬다는 말과 비슷한 것 같은데 딸의 순수한 시각이 저에게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과학적 성과와 종교적 해석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영아, 그 교회 선생님이 혹시 다른 이야기도 해주셨어? 네.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래요. 인구 대비로는 1위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 1950년 한국전쟁 때 이스라엘이 의료진을 보내줬대요. 그때 이스라엘도 막 나라를 세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우리를 도와줬다고.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의 지원은 전혀 몰랐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네. 할아버지께 한번 물어보세요. 할아버지가 그때 군인이셨잖아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고 부상을 당해 후방병원에서 치료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그때? 다음날 저는 집안 서랍을 뒤졌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중에 군 관련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나온 것은 아버지의 진료 기록부였어요. 1951년 3월 부상 치료 기록이 적혀 있었는데 담당 의사 이름이 아브라함 레비였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레비라는 성은 분명 유대인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의료진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소영아, 이거 봐. 저는 딸을 불러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1950년 9월, 신생국 이스라엘이 한국에 의료진 파견.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겨우 2년. 주변이 모두 적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참전 부상병들을 위해 의료진을 보냈다. 소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로 이스라엘 의사 선생님께 치료받으신 거예요? 그런 것 같다. 아브라함 레비. 이 이름이 분명히 유대인 이름이야.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현재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서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빠, 이것도 봐요. 소영이가 다른 자료를 찾아서 보여줬습니다.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이 세계 8위래요. 그리고 K방산이라고 해서 한국 무기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다고. K방산, K팝처럼? 네,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게 유럽 여러 나라에서 구매하고 있대요. 특히 폴란드는 K 전차를 1000대나 샀다고. 저는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반도체만 우리나라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방산업계에서도 이렇게 성공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레이저 무기? 네, 미사일이나 드론을 레이저로 격추하는 건데 한 발당 비용이 5,000원밖에 안 든대요. 미국이나 이스라엘 시스템은 한 발에 수억 원인데 이 대목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레이저 기술은 제가 박사과정에서 연구했던 분야거든요. 고출력 레이저의 물리학적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잠깐,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저는 급하게 관련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니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기존의 화학 레이저가 아닌 전기 레이저 시스템으로 전력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었죠.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 물리학자로서 봤을 때 이 기술의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방어 비용을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면 전쟁의 양상 자체가 바뀔 수 있거든요. 아빠, 그럼 정말로 우리나라가 동쪽에서 온 독수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소영이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학자로서는 종교적 해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 모든 우연의 일치가 그냥 우연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 끝의 한국, 70년 전 이스라엘의 도움, 현재 한국의 방산 기술, 그리고 소영이가 말한 성경 구절까지.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이번에 이스라엘 학회에 참석하게 됐다. 정말요? 언제요? 다음 달, 텔아비브에서 양자물리학 국제학회가 열려. 원래는 안 갈 생각이었는데 혹시 거기서 더 알아보실 거예요? 소영이의 눈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과학자로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졌어. 사실 저는 이미 그 학회에 초청받은 상태였어요. 양자 컴퓨터 관련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려던 참이었는데 소영이의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빠, 그럼 거기서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70년 전 이야기도 물어보세요. 그래, 그것도 한번 알아볼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학회 참석이 아닐 거라는 걸.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학회 준비를 하면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현재 관계, 양국의 기술 협력, 그리고 중동 정세까지.
알아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이 유럽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가 구매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실제로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이상하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소영이가 가져온 작은 호기심이 저를 거대한 퍼즐 앞에 세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어요. 출발을 며칠 앞두고 소영이가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가져가세요. 작은 태극기 배지였어요. 거기서 혹시 한국이 자랑스럽다는 걸 느끼게 되면 이걸 보고 생각나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특별한 나라일 수도 있다는 걸요. 딸의 순수한 믿음이 저희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과학자로서의 회의주의와 아버지로서의 따뜻함 사이에서 저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소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거기서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하면 꼭 전화할게. 네. 그리고 아빠, 혹시 정말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는 나라라면 그것도 정말 멋진 일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관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걸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며 보이는 한반도의 모습이 정말 독수리가 날개를 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우연일까? 아니면 딸이 말한 대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 이스라엘로 향하는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앞으로 며칠간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해봤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논리적 사고와 아버지로서의 열린 마음 사이에서 저는 새로운 발견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분위기를 즉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철저했고 공항 직원들의 눈빛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활기찬 에너지도 있었죠. 닥터 박, 웰컴 투 이스라엘. 짐을 찾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수염난 남성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아브라함 코엔입니다. 벤구리온 대학 물리학과 교수죠. 이번 학회에서 당신의 발표를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코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진료기록부에서 봤던 아브라함 레비와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이름인가요? 코엔 교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민족의 조상이니까요. 제 할아버지도 아브라함이었고 증조할아버지도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 혹시 1950년대에 한국에 오신 아브라함 레비라는 의사를 아시나요? 코엔 교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레비 선생님을 어떻게 아시죠? 제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그분께 치료받으셨거든요. 세상에, 정말입니까? 코엔 교수가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아브라함 레비는 제 삼촌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주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필 레비 선생님의 조카를 만나다니. 삼촌은 한국전쟁에서 돌아온 후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의지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리고 언젠가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고 예언하기도 하셨죠.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코엔 교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삼촌 아브라함 레비는 1951년에 한국에 갔어요. 당시 이스라엘도 독립전쟁을 막 끝낸 상태라 매우 어려웠죠. 하지만 같은 처지의 나라를 도와야 한다며 자원해서 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맞습니다. 사방이 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한국은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코엔 교수는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요. K-팝, K-드라마는 물론이고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어떤 기술 말씀이신가요?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방산 기술도 화제예요. 특히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딸 소영이로부터 들었던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요? 비용 효율성이 압도적이라고 들었어요.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1000분의 1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 대목에서 물리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코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핵심이라고 들었어요.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한 레이저 시스템이라고. 정확한 원리는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국방 전문가들이 매우 주목하고 있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우연의 일치가 정말 우연일까? 소영이가 말한 성경 구절, 아버지와 레비 선생님의 인연, 그리고 지금 코엔 교수와의 만남까지. 그날 저녁 학회 환영 만찬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 이쪽은 이스라엘 국방과학연구소의 다비드 골드만 박사입니다. 코엔 교수가 40대 정도의 남성을 소개해줬어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요즘 저희가 한국 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골드만 박사의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떤 기술 말씀이신가요? 레이저 방어 시스템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부분이. 저도 그 기술에 대해 들어봤는데 정말 혁신적인 것 같더라고요. 골드만 박사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관련 협력을 검토하고 있어요. 한국의 레이저 기술과 이스라엘의 실전 경험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 같거든요. 실전 경험이라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미사일과 로켓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아이언돔 시스템도 있지만 비용 문제가 항상 고민이었죠. 한 발 요격하는데 수억 원이 들거든요. 이때 저는 물리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저 시스템의 장점은 탄약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전력만 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로는 한 발 요격 비용이 몇천 원 수준이라고. 골드만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기술의 놀라운 수준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반도체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방산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과 이스라엘의 인연이 꽤 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 말씀이신가요? 1950년대 한국전쟁 때 이스라엘이 의료 지원을 했다고. 제 아버지도 그때 이스라엘 의사분께 치료받으셨거든요. 골드만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70년 전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네요. 그런 셈이죠. 당시 도움을 받은 나라가 이제는 기술로 보답하는 멋진 이야기네요. 실제로 요즘 한국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삼성, LG, SK 모두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죠. 만찬이 끝난 후 저는 호텔 방에서 딸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아빠야, 아빠, 어떠세요? 뭔가 특별한 거 발견하셨어요? 소영이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할아버지를 치료해준 레비 선생님의 조카를 만났어. 정말요? 세상이 얼마나 좁아요. 그것뿐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술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더라. 특히 내가 말했던 레이저 방어 시스템 말이야. 와, 그럼 정말로 우리나라가 동쪽에서 온 독수리일 수도 있는 거네요. 딸의 순수한 믿음이 저에게는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분명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아빠, 내일 발표 잘하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들으면 또 전화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텔아비브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한국의 부산이나 인천과 비슷해 보였죠. 그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 모두 작은 영토에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둘 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과 지혜로 무장해야 했던 민족이라는 점이요. 다음날 아침 학회장에 도착하니 제 발표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코엔 교수가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SK에서 개발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IBM이나 구글과 다른 접근법을 쓴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해요. 제 발표 시간이 되었을 때
강당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거죠.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오늘 한국의 양자 컴퓨터 개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 기술의 독창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서구의 접근법과는 다른 동양적 사고에서 나온 창의적 해결책들을 말이에요. 한국의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초전도 방식이 아닌 실리콘 기반 양자점을 이용합니다. 이는 기존 반도체 기술과의 호환성을 극대화한 접근법이죠.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한국적 접근법에 대해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기술 철학이 궁금합니다. 서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서구는 기술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면 한국은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당장 쓸 수 있고 비용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그리고 최근의 방산 기술까지 모두 실용성에 기반한 접근법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노인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요실 라빈입니다. 은퇴한 군인이죠. 80대 정도로 보이는 노인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발표를 들으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1950년대에 저도 한국에 갔었거든요. 정말요? 의료진으로요? 아니요. 저는 군사 고문으로 갔었어요. 당시 한국군의 전술을 도와주러. 라빈 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군사 고문까지 보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한국 군인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마치 우리 유대민족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어떤 면에서요? 오랜 시간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교육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려는 의지.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서 그런 걸 봤어요. 라빈 씨는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 예언했어요. 언젠가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고. 그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예언이 맞았죠. K-팝, 반도체, 이제는 방산 기술까지. 한국이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잖아요. 그날 오후 저는 코엔 교수의 안내로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단지를 견학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수많은 스타트업과 연구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곳곳에 보였어요. 삼성, LG, 네이버,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진출해 있는 줄 몰랐네요. 요즘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이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AI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기술이 한국의 K 방산과 결합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 회사의 CEO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하드웨어 기술과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만나면 정말 대단한 시너지가 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요? 드론 방어 시스템이요. 한국의 레이저 기술에 우리의 AI 탐지 시스템을 결합하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영이가 말한 먼 나라에서 뜻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일 수도 있겠다고 말이에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어떤 일이요?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술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야. 와,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가요? 과학자인 아빠로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아빠, 혹시 거기서 더 알아볼 수 있는 곳 있어요? 내일 예루살렘에 가볼 생각이야. 학회가 끝나면 하루 더 머물면서. 예루살렘, 성경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이요? 그래, 거기서 뭔가 더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사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우연의 일치가 진짜 우연인지 아니면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예루살렘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했죠. 과연 거기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물리학자로서 평생 논리와 증거만을 믿어왔던 제가
이제는 뭔가 논리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딸 소영이가 가져온 작은 호기심이 저를 이렇게 먼 이스라엘까지 데려온 것이었죠. 내일이면 예루살렘에서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기대와 설렘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였는데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현대적인 도시에서 점차 고대의 향기가 느껴지는 언덕들로 변해가는 것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압도한 것은 그 독특한 분위기였어요. 3000년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돌담들, 그리고 세계 3대 종교의 성지가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신비로움이 과학자인 저에게도 뭔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호텔에 짐을 맡기고 저는 구시가지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서쪽 벽이었어요. 통곡의 벽 앞에 서자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분이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한 중년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 목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현입니다. 물리학 교수고요. 김 목사님은 30년간 이스라엘을 연구해온 성경학자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김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치료해준 레비 선생님, 그의 조카 코엔 교수와의 만남, 그리고 딸이 말한 동쪽에서 온 독수리에 대해서 말이에요. 김 목사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혹시 이사야서 46장 11절을 아시나요? 아니요, 성경은 잘 모르거든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나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 소영이가 말한 구절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목사님, 이 구절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전통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킨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예언은 다층적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미래의 다른 사건을 예고하는 경우도 있죠. 김 목사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독수리는 성경에서 강력함과 신속함을 상징해요. 그리고 동방, 즉 동쪽에서 온다는 것. 이스라엘에서 보면 한국이 정확히 동쪽에 위치하죠. 그럼 혹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이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면 뭔가 의미심장하긴 해요. 특히 방산기술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말이죠. 그날 오후 김 목사님의 안내로 저는 예루살렘의 여러 성지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는 곳마다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이곳에서 한국 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기념비가 있어요. 정말로 감람산 한편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스라엘 의료진을 기념하는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한국 전쟁 때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했어요.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저녁이 되어 김 목사님과 함께 전통 유대인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저쪽 테이블에 앉은 분이 한국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분이신가요? 아, 네. 저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중동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승민 씨는 5년 전부터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도 연구차 오신 건가요? 저는 그에게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민 씨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교수님,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요. 제가 바로 한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관계요? 최근 제가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비공식적인 기술 교류가 있었어요. 특히 방산 분야에서 말이죠. 이승민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초기 미사일 기술 개발에 이스라엘의 도움이 있었고, 반대로 한국의 조선 기술이 이스라엘 해군에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어 있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더욱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특히 AI, 사이버 보안, 그리고 방산 기술 분야에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또다시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루였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정말로 동쪽에서 온 독수리에 대한 예언이 있더라.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한국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와,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거네요. 딸의 순수한 믿음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학자로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지만 이 모든 우연의 일치들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내일은 뭘 하실 거예요? 내일은 이스라엘 과학기술부를 방문할 예정이야. 코엔 교수가 소개해준 분을 만나기로 했거든.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예루살렘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치료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 이렇게 깊은 역사와 의미를 가진 이야기로 발전할 줄이야. 내일이면 이 신비로운 여행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였는데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현대적인 도시에서 점차 고대의 향기가 느껴지는 언덕들로 변해가는 것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압도한 것은 그 독특한 분위기였어요. 3000년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돌담들, 그리고 세계 3대 종교의 성지가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신비로움이 과학자인 저에게도 뭔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호텔에 짐을 맡기고 저는 구시가지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서쪽 벽이었어요. 통곡의 벽 앞에 서자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분이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한 중년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 목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현입니다. 물리학 교수고요. 김 목사님은 30년간 이스라엘을 연구해온 성경학자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김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을 치료해준 레비 선생님, 그의 조카 코엔 교수와의 만남, 그리고 딸이 말한 동쪽에서 온 독수리에 대해서 말이에요. 김 목사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혹시 이사야서 46장 11절을 아시나요? 아니요, 성경은 잘 모르거든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나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 소영이가 말한 구절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목사님, 이 구절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전통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킨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예언은 다층적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미래의 다른 사건을 예고하는 경우도 있죠. 김 목사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독수리는 성경에서 강력함과 신속함을 상징해요. 그리고 동방, 즉 동쪽에서 온다는 것. 이스라엘에서 보면 한국이 정확히 동쪽에 위치하죠. 그럼 혹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이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면 뭔가 의미심장하긴 해요. 특히 방산 기술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말이죠. 그날 오후 김 목사님의 안내로 저는 예루살렘의 여러 성지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는 곳마다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이곳에서 한국 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기념비가 있어요. 정말로 감람산 한편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스라엘 의료진을 기념하는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한국 전쟁 때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했어요.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저녁이 되어 김 목사님과 함께 전통 유대인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저쪽 테이블에 앉은 분이 한국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아, 네. 저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중동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승민 씨는 5년 전부터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도 연구차 오신 건가요? 저는 그에게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민 씨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교수님,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요. 제가 바로 한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관계요? 최근 제가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비공식적인 기술 교류가 있었어요. 특히 방산 분야에서 말이죠. 이승민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초기 미사일 기술 개발에 이스라엘의 도움이 있었고, 반대로 한국의 조선 기술이 이스라엘 해군에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어 있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더욱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특히 AI, 사이버 보안, 그리고 방산 기술 분야에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또다시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루였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정말로 동쪽에서 온 독수리에 대한 예언이 있더라.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한국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와,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거네요. 딸의 순수한 믿음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학자로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지만 이 모든 우연의 일치들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내일은 뭘 하실 거예요? 내일은 이스라엘 과학기술부를 방문할 예정이야. 코엔 교수가 소개해준 분을 만나기로 했거든.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예루살렘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은 치료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 이렇게 깊은 역사와 의미를 가진 이야기로 발전할 줄이야. 내일이면 이 신비로운 여행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였는데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현대적인 도시에서 점차 고대의 향기가 느껴지는 언덕들로 변해가는 것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압도한 것은 그 독특한 분위기였어요. 3000년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돌담들, 그리고 세계 3대 종교의 성지가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신비로움이 과학자인 저에게도 뭔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호텔에 짐을 맡기고 저는 구시가지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서쪽 벽이었어요. 통곡의 벽 앞에 서자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분이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한 중년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 목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현입니다. 물리학 교수고요. 김 목사님은 30년간 이스라엘을 연구해온 성경학자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김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을 치료해준 레비 선생님, 그의 조카 코엔 교수와의 만남, 그리고 딸이 말한 동쪽에서 온 독수리에 대해서 말이에요. 김 목사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혹시 이사야서 46장 11절을 아시나요? 아니요, 성경은 잘 모르거든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나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 소영이가 말한 구절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목사님, 이 구절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전통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킨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예언은 다층적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미래의 다른 사건을 예고하는 경우도 있죠. 김 목사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독수리는 성경에서 강력함과 신속함을 상징해요. 그리고 동방, 즉 동쪽에서 온다는 것. 이스라엘에서 보면 한국이 정확히 동쪽에 위치하죠. 그럼 혹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이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면 뭔가 의미심장하긴 해요. 특히 방산 기술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말이죠. 그날 오후 김 목사님의 안내로 저는 예루살렘의 여러 성지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는 곳마다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이곳에서 한국 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기념비가 있어요. 정말로 감람산 한편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스라엘 의료진을 기념하는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한국 전쟁 때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했어요.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저녁이 되어 김 목사님과 함께 전통 유대인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저쪽 테이블에 앉은 분이 한국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아, 네. 저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중동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승민 씨는 5년 전부터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도 연구차 오신 건가요? 저는 그에게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민 씨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교수님,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요. 제가 바로 한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관계요? 최근 제가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비공식적인 기술 교류가 있었어요. 특히 방산 분야에서 말이죠. 이승민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초기 미사일 기술 개발에 이스라엘의 도움이 있었고, 반대로 한국의 조선 기술이 이스라엘 해군에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어 있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더욱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특히 AI, 사이버 보안, 그리고 방산 기술 분야에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또다시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루였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정말로 동쪽에서 온 독수리에 대한 예언이 있더라.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한국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와,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거네요. 딸의 순수한 믿음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학자로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지만 이 모든 우연의 일치들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내일은 뭘 하실 거예요? 내일은 이스라엘 과학기술부를 방문할 예정이야. 코엔 교수가 소개해준 분을 만나기로 했거든.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예루살렘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은 치료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 이렇게 깊은 역사와 의미를 가진 이야기로 발전할 줄이야. 내일이면 이 신비로운 여행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과학기술부는 텔아비브 근교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코엔 교수가 소개해준 분은 이스라엘 과학기술부의 국제협력 담당 국장인 사라 골드스타인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기술협력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죠. 박 교수님, 코엔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목적으로 오셨다고 하던데요. 골드스타인 박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지금까지의 여정을 설명했어요. 흥미롭네요. 사실 저희도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잠깐, 뭔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벽에 걸린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건지 아세요? 사진에는 한국의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가 악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2년 한 이스라엘 포괄적 혁신 파트너십 협정 체결식이에요. 이 협정으로 두 나라는 정말 특별한 관계가 되었죠. 골드스타인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물리학자시라니까 더욱 흥미로우실 텐데요. 현재 한국과 이스라엘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인가요?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LG와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때 골드스타인 박사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혹시 타쿤 올람이라는 말을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네요. 히브리어로 세상을 수리한다는 뜻이에요. 유대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최근 한국을 보면서 이 개념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지금의 모습이 된 것,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을 도우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모습이 마치 타쿤 올람을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 의사에게 치료받은 것도,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모두 이런 세상을 수리하는 일의 연결고리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박사님, 혹시 한국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협력을 할 계획인가요? 실은 다음 달에 한국에서 한 이스라엘 미래기술 포럼이 열릴 예정이에요. 양국의 최고 과학자들이 모여 미래 100년을 위한 기술 로드맵을 논의할 거예요. 골드스타인 박사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다음 말이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참여해 보시겠어요? 물리학 분야의 한국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정말요? 물론이죠. 코엔 교수도 추천했고,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으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병 치료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것이 이렇게 큰 기회로 연결될 줄이야. 저녁에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뭔데요, 아빠? 다음 달에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포럼에 참여하게 됐어. 한국과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포럼이야. 와, 정말요? 그럼 하나님이 아빠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딸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여전히 우연과 필연,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연결고리들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빠, 그럼 할아버지께도 좋은 소식 전해드려요. 그래야겠다. 할아버지가 받으신 치료가 이런 큰 인연의 시작이었다니. 그날 밤, 저는 예루살렘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텔아비브에서 만난 코엔 교수, 예루살렘에서 만난 김 목사님과 이식민 씨, 그리고 오늘의 골드스타인 박사. 각자 다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모두 한국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중심에 제가 서게 되었다는 것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동쪽에서 온 독수리라는 예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신 치료는 단순히 개인적인 은혜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더 큰 협력의 씨앗이었다는 것 말이에요.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접어들 때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달 포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겠다고 말이에요. 결국 동쪽에서 온 독수리는 저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 독수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강하고 빠르게 날아와 하나님의, 아니 인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일지도 말입니다. 아버지께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재현아, 내 아버지가 살 수 있었던 것이 이런 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오묘하다. 그리고 소영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아빠, 저도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에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처럼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이제 저는 다음 달 포럼을 준비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아요. 동쪽에서 온 독수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인지도 모릅니다.